저를 분식집 아줌마라고 비웃던 여자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45년 동안 저를 괴롭히고 조롱했던 그 여자가 말이죠.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세요? 평생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제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던 그 순간을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저는 6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5년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장의 초대장이었어요. 저는 홍영숙입니다.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김밥을 말고 떡볶이 양념을 끓입니다. 손님들은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시지만 저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눈에 저는 그냥 평범한 분식집 아줌마일 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제 인생이 항상 이랬던 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저에게도 빛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21살 여고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타자수 일을 하던 시절이었죠. 그때 저는 예뻤습니다. 아니, 최소한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고 출근하던 그 시절, 저는 제 미래가 밝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무너졌어요. 단 하루 만에요.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더군요. 흰색 봉투에 반듯한 글씨체로 적힌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자. 그 이름을 본 순간 45년 전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서 땀이 났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화려한 초대장이 들어 있었죠. 여고 동창회 45주년 모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장소는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김민자. 여고 시절 저와 같은 반이었던 그 여자는 저를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가난했고 그 여자는 부자였으니까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저는 구석에 숨어서 도시락을 먹어야 했어요. 김민자가 제 도시락을 보고 비웃었거든요. 엄마가 싸준 보리밥 도시락이 부끄러웠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계란 반 쪽이 전부였죠. 김민자는 늘 친구들과 함께 제 앞을 지나가며 코웃음을 쳤어요. 가끔은 일부러 제 책상을 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들 용기도 싸울 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졸업 후 제가 서울로 올라와 일을 시작했을 때 우연히 김민자를 다시 만났어요. 그 여자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타자수였죠. 명동 어느 찻집에서였습니다. 김민자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저는 회사 서류를 들고 걷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불렀죠. 어머나, 홍영숙 아니야? 아직도 그 가난한 티를 못 벗었네. 친구들이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저만 이렇게 힘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정연섭을 만났어요. 그분은 제가 일하던 회사 사장님의 지인이었습니다. 30살의 젊은 사업가였죠. 처음 본 순간부터 제 가슴이 뛰었어요. 잘생긴 외모도 외모였지만 무엇보다 그분은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줬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칭찬해 주셨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남산을 산책했어요. 그분은 제게 꿈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요. 정연섭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당신은 충분히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분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했죠. 그분이 사업 때문에 바빠서 당장은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정연섭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저는 불안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곧 익숙해지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분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그분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막아섰죠. 사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다고요. 저는 매일 그곳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분은 끝내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됐어요. 경제면에 큼지막하게 실린 기사였습니다. 정연섭 사장, 재벌가 영애와 약혼. 사진 속 그분은 웃고 계셨어요.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거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저는 완전히 버려진 거였어요. 그 후로 저는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걸 숨기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고 다녔죠.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히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 우석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속으로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지 못한 게요. 하지만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어요.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순대를 쪘습니다. 손이 부르터도 쉬지 않았어요. 우석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받지 않게 하려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학원비도 꼬박꼬박 냈죠. 우석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죠. 지금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석이에게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했습니다. 우석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아마 제 마음을 헤아린 거겠죠. 그렇게 3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았어요. 과거는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연섭도 김민자도 모두 제 기억에서 지우려고 했죠. 그런데 그 초대장이 왔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45년 만에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특히 김민자를요. 아마 그 여자는 여전히 저를 무시할 거예요. 분식집 아줌마가 됐다고 비웃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인지 호기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기로요. 그날 저녁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 안에는 제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흑백 사진 몇 장과 편지 한 묶음이었어요.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저였습니다. 21살의 홍영숙.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옆에는 정연섭이 서 있었어요. 그분도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저였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편지는 정연섭이 보낸 것들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약속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읽었어요. 그러다 마지막 편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 편지에는 혼인신고서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정연섭이 작성해둔 거였습니다. 제 이름과 그분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제출은 하지 않은 채로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서류가 제 인생을 바꿀 열쇠가 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석아, 엄마가 서울에 갈 일이 생겼어. 잠깐 집에 들를게. 우석이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엄마, 제가 마중 나갈게요.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단정한 옷을 꺼냈어요. 거울을 보니 65세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홍영숙, 이제 당당하게 살아. 더 이상 숨지 마. 동창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했나?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테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우석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너무나 의젓해 보였죠. 엄마 오셨어요? 우석이가 반갑게 인사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 살아온 45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석이 차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변호사로 성공한 덕분에 제법 여유가 생긴 거죠. 차 안에서 우석이는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로 서울에 오셨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하셔서 놀랐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동창회가 있어서 왔어. 45년 만이라서 한번 가보려고. 우석이의 표정이 약간 굳었어요. 엄마가 동창회를요? 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김민자를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동창회 장소인 강남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대리석이 반짝거렸고 곳곳에 꽃꽂이가 놓여 있었죠. 저는 제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워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연회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보석들이 반짝였죠. 저는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기 누구 아니야? 홍영숙 아니야? 김민자였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그 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민자는 저를 보며 헛웃음을 쳤어요. 세상에, 정말 홍영숙이네. 아직도 그 촌스러운 모습 그대로야. 주변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여자를 바라봤을 뿐이죠. 김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영수가 요즘 뭐하고 살아? 아직도 가난하게 사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골에서 분식집 합니다. 그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아직도 장사한대. 평생 그렇게 사는구나. 불쌍하게. 김민자는 동정하는 척 말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사는구나. 대단해. 나 같으면 못 살았을 거야. 저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김민자는 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동정이 아니라 조롱이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영수가 자식은 있어? 결혼은 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들 하나 있습니다. 혼자 키웠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미혼모였구나. 불쌍하게. 그런 눈빛들이 저를 찔렀습니다. 김민자가 다시 말했어요. 나는 지금 사모님이야. 남편이 큰 회사 임원이거든. 딸도 유학 보냈고, 너는 아들을 어떻게 키웠어? 대학은 보냈니?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울대 나왔고, 지금은 변호사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서울대? 변호사? 김민자의 얼굴이 굳었죠. 정말? 그게 사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김민자가 말했어요. 그래도 결국 혼자 키운 자식 아니야? 아버지도 없는 불쌍한 아이지.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준비한 만찬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때문이었죠. 저 여자 혼자 아이 키웠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대. 불쌍해. 김민자는 계속 저를 무시했어요. 옆 사람들과 크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미국에서 MBA 하고 있어. 남편이 학비를 다 대주거든. 영숙이 아들도 유학 갔어? 아, 혼자 키워서 그런 여유는 없었겠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석이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제 아들은 말끔한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여기 왔지? 우석이는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불편하셨어요? 제가 마중 나왔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그리고는 제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김민자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제 아들입니다. 강우석이에요. 김민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이 당신 아들이라고? 우석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우석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이고 현재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변호사래. 서울대 나왔다며. 겉모습도 제법인데. 김민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정말 서울대 나온 거예요? 우석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스쿨도 다녔고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석이를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가 저를 보호하려고 온 거였습니다. 혼자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했던 거죠. 저는 우석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죠.
영숙 씨, 어떻게 혼자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어요? 비결이 뭐예요? 하지만 김민자만은 달랐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우석이와 함께 호텔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우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셨어요? 저 사람들이 엄마를 무시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우석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요. 특히 김민자라는 사람. 저를 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마치 제가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석이의 감이 맞았습니다. 김민자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조롱한 이유가 단순히 과거의 악감정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김민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특히 우석이를 봤을 때 그 여자의 당황한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있었어요. 분명히요. 다음 날 아침 우석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어젯밤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알아봤어요. 김민자라는 사람 말이에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우석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정연섭이라는 사람 아세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 이름을 아냐고 물으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우석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민자의 사위가 정연섭 회장의 재단에서 일한대요. 그리고 김민자 본인도 과거에 정 회장과 아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정 회장 아세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알았어. 아주 오래전에. 우석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5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정연섭. 그 사람은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김민자는 왜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를 그토록 무시했던 걸까요? 며칠 후 우석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제가 알아본 게 하나 더 있어요. 정연섭 회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대요. 암말기래요. 그리고 유언장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언장?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석이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김민자의 사위가 그 유언장 작성에 관여하고 있대요. 변호사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김민자는 정연섭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조롱했던 이유도 그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과 편지들 사이에서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어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정연섭이 작성해둔 거였죠. 저는 그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제 이름과 정연섭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45년 전이었죠. 하지만 제출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서류를 제출했다면? 만약 제가 정식으로 정연섭의 아내였다면? 그렇다면 우석이는 정당한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45년이 지난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연섭은 저를 버렸고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 사람의 재산을 바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석이가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김민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대요. 엄마를 사기죄로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기죄라니 무슨 소리예요? 우석이는 설명했어요. 김민자가 주장하기를 엄마가 과거에 정연섭 회장을 속여서 돈을 뜯어냈다는 거래요. 그리고 지금도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한대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김민자는 저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거였어요. 과거에 괴롭힌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범죄자로 만들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해졌어요. 우석이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구나. 우석이는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석아, 사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내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다 말해줄게.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됐어. 우석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45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연섭을 만났던 일, 사랑에 빠졌던 일, 임신했던 일, 그리고 버림받았던 일까지 모두요. 전화기 너머로 우석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 우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제 아버지가 정연섭 회장이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어. 그러니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필요는 없어. 우석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거든요. 혹시 제게 실망할까봐, 혹시 쟤를 원망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우석이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고, 그게 전부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석이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 김민자는 왜 엄마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걸까요? 단순히 과거의 악감정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민자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연섭의 유산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알아보자. 김민자가 정확히 뭘 노리는지. 그날부터 우석이와 저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우석이는 변호사라는 직업 덕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김민자는 과거에 정연섭과 연인 사이였대요. 저보다 먼저요. 하지만 정연섭은 김민자를 버리고 저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민자는 평생 저를 원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연섭이 죽어가는 시점에 김민자는 복수를 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김민자가 저를 괴롭혔던 이유, 동창회에서 저를 조롱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고소장까지 낸 이유. 모두 질투와 복수심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김민자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제 손에 혼인신고서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서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우석이에게 그 서류를 보여줬어요. 우석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이 서류가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정연섭이 직접 작성한 거야. 우석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엄마, 그럼 이 서류를 제출하면 엄마가 정식 부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정당한 상속자가 되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야.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우석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의 권리예요.
45년 동안 엄마가 당한 고통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리고 김민자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엄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45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석이 말이 맞았어요. 이건 제 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싸우기로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요. 김민자가 원한다면 진짜 전쟁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석이는 법무법인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했어요. 회의실에는 3명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우석이가 제 혼인신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45년 전 작성된 게 맞고 정연섭 회장의 서명도 진짜예요. 다만 제출이 안 됐다는 게 문제죠. 우석이가 물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제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당시 작성된 서류가 명백하고 양측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가능하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경고했어요.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정연섭 회장이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인정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길어질 겁니다. 우석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정 회장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빨리 만나셔야 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연섭을 45년 만에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 사람은 저를 버렸습니다. 과연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그리고 설령 기억한다 해도 저를 아내로 인정해 줄까요? 하지만 우석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함께 갈게요. 우리 함께 가요. 저는 우석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병원은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고급 종합병원이었죠. 우석이와 함께 병원에 도착하니 경비가 삼엄했어요. VIP 병동이라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석이가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정연섭 회장님과 법적 상담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연섭이 저희를 만나겠다고 한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가 앞장서서 걸어갔고 저희는 그 뒤를 따랐죠. 701호실 앞에 섰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방 안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그리고 침대에는 한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정연섭이었습니다. 45년이 지난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영숙이구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45년이 지났는데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죠. 정연섭이 천천히 말했어요. 오랜만이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연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말이 없구나. 당시 나는 겁쟁이였어. 사업도 중요했고 집안의 압박도 있었지.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 너와 아이를 버린 건 내 평생의 죄야. 우석이가 나섰습니다. 저는 그 아이입니다. 강우석이에요. 정연섭은 우석이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구나. 정말 잘 컸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우석이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이제 와서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정연섭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걸 알고 있었어. 몰래 지켜봤지. 내가 학교 다니는 것도 대학 가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 너무 비겁했지.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45년 동안 우리를 버려놓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미안하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정연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구나. 나는 평생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후회했어.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너였어, 영수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그게 무슨 위로가 돼요? 저는 45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장사하면서 손이 부르터도 참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견뎠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편하게 사셨잖아요. 정연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죠. 그 여자가 저희를 보더니 얼굴을 굳혔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연섭이 대답했습니다. 예린아, 이분은 홍영숙 씨야. 그리고 내 아들 강우석이고. 예린이라는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정예린. 정연섭의 둘째 부인이 낳은 딸이었죠. 우석이가 조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예린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정연섭은 조용히 말했어요. 영숙이는 내 첫 번째 부인이야. 그리고 우석이는 내 장남이지. 예린은 비명을 질렀어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온 거라고요. 저는 예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기꾼이라니요?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예린이 저를 노려봤어요. 증거요? 당신이 증거를 대야죠. 아버지 부인이라는 증거를요. 저는 가방에서 혼인신고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린 앞에 던졌어요. 여기 있어요. 45년 전 작성된 혼인신고서예요. 예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제출도 안 된 서류잖아요. 효력이 없어요. 우석이가 나섰습니다.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 서류는 두 분의 혼인 의사를 증명합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효력이 있어요. 예린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이 서류 진짜예요? 정연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내가 직접 작성했어. 당시에 제출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구나. 예린은 당황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니에요. 이건 인정할 수 없어요. 제가 변호사를 부를게요.
이 서류가 가짜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는 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정연섭을 봤어요. 왜 이제 와서 저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정연섭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의도는 없어. 그저 죽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고 싶을 뿐이야. 정연섭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평생 거짓으로 살았어. 너와 우석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 돈과 명예를 위해 내 양심을 팔았어. 하지만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알겠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45년이 지난 지금 과연 믿어도 될까요? 정연섭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제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연섭은 대답했어요. 유언장이야. 내가 직접 작성한 거지.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정연섭은 자신의 전 재산을 저와 우석이에게 상속한다고 적어 놓은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저희한테 재산을 주겠다고요? 정연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권리야. 영숙이는 내 정식 부인이고 우석이는 내 장남이니까.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45년 동안 한 푼도 안 주시더니 이제 와서 전 재산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정연섭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야. 우석이가 물었어요. 그럼 정혜린 씨는요? 다른 자녀들은요? 정연섭은 대답했습니다. 예린이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회사 지분도 있고 건물도 몇 채 있지.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어.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예린이 변호사 2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김민자도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자가 왜 여기 있는 거죠? 김민자가 저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홍영숙,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 정말 뻔뻔하구나.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왜 여기 있어요? 무슨 권리로요? 김민자가 말했어요. 나는 정 회장님의 오랜 친구야. 그리고 예린이 어머니의 절친이기도 하지. 당신 같은 사기꾼을 막으러 온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사기꾼이라니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예린이 나섰습니다. 증거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건 아버지의 정신 감정서예요. 아버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석이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더니 냉소를 지었어요. 이 감정서는 조작된 거예요. 날짜를 보세요. 일주일 전에 작성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날 정 회장님은 다른 병원에 계셨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굳었어요. 변호사들도 당황한 기색이었죠. 우석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감정서를 작성한 의사는 면허가 정지된 상태예요. 완전히 무효인 서류죠. 김민자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우석이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 회장님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서죠. 당신들은 제 어머니를 사기꾼으로 몰아서 정당한 상속을 막으려는 거예요. 예린이 발악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요. 정연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린아, 그만해. 나는 속은 게 아니야. 영숙이는 정말 내 부인이었어. 예린이 울먹였어요. 아버지, 정신 차려요. 저 여자는 45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난 건 돈 때문이에요. 정연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영숙이는 내가 버린 거야. 잘못은 내가 한 거라고. 김민자가 비웃었어요. 회장님, 속지 마세요. 홍영숙은 옛날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여고 때도 남자들한테 빌붙어서 살았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은 평생 저를 괴롭히기만 했잖아요. 김민자가 소리쳤어요. 괴롭혔다고? 난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내가 가난하고 비참했던 건 사실이잖아. 저는 김민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과거에 정연섭 회장을 좋아했죠? 그런데 회장님이 저를 선택하니까 질투한 거 아니에요? 김민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석이가 다 조사했어요. 당신이 45년 전 정 회장님과 사귀었다는 것도요.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선택하자 당신은 복수심에 불탔던 거죠. 김민자는 부들부들 떨었어요. 말도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우석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당시 회장님이 김민자 씨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회장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김민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그건 없어졌어야 했는데. 정연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자야,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저 친구로 생각했을 뿐이야. 김민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예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좋아요.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 부인이었다 쳐요. 하지만 45년 동안 혼인신고를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법적으로는 부인이 아니에요. 우석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할 겁니다. 혼인신고서를요. 예린이 비웃었어요. 지금 제출한다고 소급 적용돼요? 말도 안 되죠. 우석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 회장님이 인정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이미 인정하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요. 예린과 김민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변호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정연섭이 저를 불렀습니다. 영수가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망가진 게 아니에요. 저는 우석이를 키웠고 그걸로 충분해요. 정연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석이를 잘 키워줘서,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해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거든요. 병원을 나오며 우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 시간 동안 겪었던 고통들이 한 장의 서류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 김민자도 예린도 그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제 홍영숙이 아닌 정연섭의 부인이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석이는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고 며칠 후 정식으로 수리됐습니다. 저는 이제 법적으로 정연섭의 부인이 된 거였죠. 45년 만의 말이에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재벌 회장의 숨겨진 첫 부인이 나타났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떠들썩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린과 김민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주장이었죠. 저희는 맞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우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정 회장님도 우리 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법정 싸움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연섭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한 겁니다. 의사들은 만류했지만 그 사람은 고집을 부렸죠. 마지막 힘을 다해서라도 법정에 서겠다고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어요. 우석이가 옆에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바글바글했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들이 쏟아졌죠. 홍영숙 씨, 정말 회장님의 부인이 맞습니까? 45년 동안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재산이 목적 아닙니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걸어갔어요.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구경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예린과 김민자도 와 있었죠. 그들은 저를 보며 적대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예린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장님, 이 혼인신고는 명백히 무효입니다. 45년 전에 작성됐지만 제출되지 않았고 그 사이 정연섭 회장은 다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는 주문에 해당하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석이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주문이 아닙니다. 정연섭 회장과 홍영숙의 혼인이 먼저였고 다만 신고가 누락됐을 뿐입니다. 법적으로 선순위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회장님이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예린 측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회장님은 지금 병원 중이십니다. 제정신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한 진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석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정신 상태는 여러 의사의 소견서로 입증됩니다. 오히려 상대 측이 제출한 치매 진단서가 조작된 겁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석이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면허 정지 상태였고 진단 날짜에 회장님은 다른 병원에 계셨습니다. 병원 기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증거 조작 혐의로 별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45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회장님이 위독하니까 갑자기 나타났어요. 재산을 노린 게 분명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정연섭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정연섭은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정연섭 회장님이십니까? 정연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증언하러 왔습니다. 재판장은 허락했고 정연섭은 증인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우석이가 질문했어요. 회장님, 홍영숙이 회장님의 부인이 맞습니까? 정연섭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45년 전 저는 홍영숙과 혼인 의사를 밝히고 신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다만 제가 비겁하게 제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린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45년이 지난 지금 인정하시는 겁니까? 정현섭은 대답했습니다. 죽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평생 영숙과 우석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제라도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예린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는요? 저는 아버지 딸이 아닌가요? 정현섭은 예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린아, 너도 내 딸이야. 하지만 우석이가 장남이고 영숙이가 정식 부인이야. 이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맞는 일이야. 예린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김민자가 예린을 부축하며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거든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증언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현재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이 증언을 하시는 겁니까? 정현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완전히 정신이 멀쩡한 상태입니다. 제 담당 의사 두 분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필요하시면 소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은 허락했고 의사들이 들어와 증언했습니다. 의사들은 명확하게 말했어요. 정현섭 회장님은 안말기시지만 정신은 온전합니다. 치매나 인지 장애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 측이 제출한 진단서는 명백한 조작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과 김민자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정현섭 회장과 홍영숙의 혼인은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45년 전 작성된 혼인신고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뒤늦게 제출됐더라도 양측에 명백한 의사 확인이 있었으므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강우석은 정현섭 회장의 법적 장남으로 인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예린은 울음을 터뜨렸고 김민자는 벽에 기댄 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우석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우석이가 막아섰어요. 지금은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공식 입장은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우석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며칠 후 정현섭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우석이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는 예린도 와 있었어요. 예린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예린은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정현섭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간신히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영수가 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현섭이 힘겹게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너를 힘들게 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현섭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우석이를 잘 키워줘서,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해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현섭이 우석이를 불렀어요. 우석아, 미안하구나.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해줘서. 우석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정현섭은 예린도 불렀습니다. 예린아, 너도 미안하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린은 울면서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저는 뭐가 돼요? 정현섭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도 충분히 받았어. 회사 지분도 있고 건물도 있잖니. 그걸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영숙과 우석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라. 예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예린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워할 수도 없었고 동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정연섭의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들어왔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정연섭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영수가.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연섭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70년의 인생이었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워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은 사흘 후에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재벌 회장의 장례식이었으니까요.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식 부인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대부분 제게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부인이시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김민자도 왔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비틀거렸어요.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김민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예린도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와 나란히 앉아서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변호사가 읽어줬어요. 정연섭은 전 재산의 70%를 우석이에게, 20%를 저에게, 10%를 예린에게 남겼습니다. 예린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10%라니 고작 10%라고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으로는 예린 씨가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지분과 부동산이 있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고요. 예린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김민자가 예린을 부축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어요. 그저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산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우석이는 회사 지분을 물려받았고 저는 여러 부동산을 받았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분식집에서 번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죠.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과연 제 것일까요? 45년 동안의 고통을 보상받기엔 충분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석이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우석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우석이를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재산도 명예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과 편지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45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저는 분식집 아줌마에서 재벌의 부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정연섭,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편히 살게 해주세요. 제시도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연섭의 49제가 끝나고 모든 법적 절차도 마무리됐어요. 저는 이제 명실상부한 정연섭의 부인이었고 우석이는 정식 상속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 살게 됐지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어요. 시골 분식집이 그리웠습니다. 새벽에 반죽 냄새 맡으며 일어나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편했거든요. 우석이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적응하고 계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김민자가 보낸 편지였어요. 저는 한참을 편지를 들고 고민했습니다.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뜯었어요. 편지에는 단 몇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이겼어. 인정한다. 나는 평생 너를 질투했어. 정연섭이 너를 선택한 그날부터 나는 미쳐버렸지. 미안해. 그리고 축하해. 저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김민자는 이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위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예린과의 관계도 끊어졌죠. 재단에서도 쫓겨났어요. 평생 쌓아올린 인맥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저는 김민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민자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영수가 전화해줘서 고마워.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만나죠. 다음 날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김민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하던 옷차림 대신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김민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수가 정말 미안해. 나는 평생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여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민자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너를 질투했어. 내가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거든. 정연섭도 너를 좋아했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행복해 보였다고요? 저는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어요.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김민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걸 몰랐어. 저는 김민자를 보며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김민자는 대답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려고.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조용히 살 거야.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을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김민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영수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자는 카페를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린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예린은 저를 가장 미워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린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적대감 대신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홍영숙 씨, 아니 어머니. 제가 사과하러 왔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라니요? 예린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유언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려고요. 우석 오빠도 오빠로 받아들이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예린을 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았어요. 가족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예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예요.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상처받은 거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린 씨,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당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천천히 기다릴게요.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는 예린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용서와 화해.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우석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고향에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분식집도 정리하셔야 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다. 시골이 그립구나. 다음 날 저는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우석이도 함께였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익숙한 풍경들이 보였습니다. 저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 저 작은 마을회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역에 도착하니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영숙 씨, 오셨어요? 소문 들었어요. 재벌 부인 되셨다며? 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뭐 그렇게 됐네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문을 닫아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냉장고, 김밥 많은 도마.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우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가게 어떻게 할 거예요? 팔 거예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까요?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팔지 않을 거야. 그냥 이대로 둘래. 우석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왜요? 다시 장사하실 건 아니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가게는 내 인생이야. 45년을 여기서 살았어. 그 기억을 지우고 싶지 않아. 우석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게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우석이도 도와줬어요. 함께 청소하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우석이가 숙제하던 저 구석자리, 김밥 말기를 배우던 그 테이블,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우석이와 함께 앞마당에 앉았어요. 우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서 저를 키우시느라. 저는 우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내가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우석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는 우석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보다 이 작은 방이 훨씬 편했어요. 제가 살아온 곳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자주 걷던 길을 따라 걸었어요. 논두렁길을 지나 산자락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모든 게 작아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너무 많은 걸 겪었어요. 사랑과 배신, 고통과 인내, 그리고 마침내 복수와 승리까지.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과연 제가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재산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증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식집 아줌마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제 진짜 가치는 재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45년 동안 우석이를 키운 것,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것, 그것이 제 진짜 승리였어요. 산에서 내려와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석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식사하세요. 저는 우석이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식사 후 우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서울에 계속 계실 거예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이곳이 내 집이야. 우석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그럼 서울 아파트는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 주마. 내가 살아라. 나는 여기가 편해. 우석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건 안 돼요. 엄마 거예요. 저는 우석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석아, 엄마는 이미 충분해. 45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지만 행복했어. 너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우석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줬어요. 며칠 후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우석이에게 맡겼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정연섭이 남긴 물건들이 나왔어요. 시계, 만년필, 사진들. 저는 그것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때는 제 전부였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우석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정연섭 회장을 아버지로 생각하니? 우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아버지는 없어요. 엄마만 있어요. 저는 우석이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마지막으로 예린을 만났습니다. 예린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린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예요. 어머니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정연섭의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다 쓸 수는 없구나.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나는 평생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후회했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석이를 부탁해. 내가 하지 못한 아버지 역할을 내가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편지를 다 읽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예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며칠 후 저는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분식집에 다시 불을 켰어요. 하지만 장사를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곳에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 다시 장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살 집이에요. 하지만 가끔 김밥 정도는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화단에 물을 주고 산책을 했어요.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었어요. 우석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예린도 가끔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예린을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김민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자신도 시골에 정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민자에게 답장을 썼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우석이와 함께 산에 올랐어요. 정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우석이가 물었어요. 행복하세요,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우석이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행복해요, 엄마. 저는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혼자서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65년의 인생. 그중 45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제 것이에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인생도 저렇구나.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 때로는 높고 때로는 낮지만 결국은 계속 흐르는 것.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김민자에게 복수했고 정연섭의 재산도 받았어요. 하지만 진짜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제 시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정연석, 김민자,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 이제 저는 자유예요. 당신들의 시선에서도, 과거의 아픔에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식집 간판을 봤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간판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제 시작이었고 이곳이 제 끝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홍영숙으로 살기 시작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서 65년 만에 처음으로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야 나로 산다. 정말로.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배신하고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저처럼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진짜 자신으로 살고 계신가요?